세 번째 발제로 동의 안전 폭력 파트를 맡아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모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PPT에서는 2018년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여러분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핵심 개념 4, 폭력과 안전, 그리고 핵심 개념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여기에 대해서 CSE 유네스코 2018년 개정판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화면에 띄우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제가 말로 하고 그리고 자막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5월인데요. 지금 페미니즘을 지하 조직으로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또 26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말인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20일에는 포괄적 성교육 권리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교육부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획한 것을 정말 잘 추진하고 있는지,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폐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권리라고 알고 있는 평등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안전권이라든지 선거 재생산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들의 실현을 위해서 포괄적 성교육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교육권이자 정보 접근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포괄적 성교육은 시민사회 수준에서 더 연구되고 고민되고 더 업데이트되고 시도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더욱더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발표를 맡은 저는 저의 한계가 있다면은 제가 성교육에 대해서 계속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젠더 기반 여성 폭력의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한다든지 법정책을 개선을 한다든지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파트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지금 성교육안이 그리고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다 리뷰하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만나는 사건들과 어떤 현장 그리고 정책 제안들의 내용으로 이 CSE 보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요. 네, 여러분도 2018년 개정판 가이드를 같이 보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체 목차가 아까도 이제 발표자들이 있으셨겠지만 핵심 개념 1부터 핵심 개념 8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간에 4가 이제 폭력과 안전이고요. 5가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파트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봐 주시면 됩니다. 네, 4장 폭력과 안전에서 세 가지 파트가 나눠서 핵심 목표, 성교육 핵심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질문창에 누가 연령 구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5세에서 8세, 9세에서 12세, 12세에서 15세, 16세에서 15세에서 18세 이상, 15세에서 18세 구간은 그 이상에게도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있는데요. 폭력과 안전 파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폭력에서는 가까운 관계, 부모나 연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세부적인 사항이 PPT로도 이제 너무 작은 글씨여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내가 신뢰 있는 어른에게 이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기술 목표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표는 알게 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잘못된 이름을 알게 한다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를 좀 해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가까운 관계에 폭력을 인지하고 알리는 것은 굉장히 지금 한계가 많이 걸림돌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사회적인 자원이 다 가족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원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친밀한 관계 폭력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대안이 없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를 보면은 친족 성폭력은 유독 상담하신 분의 55.4%, 그러니까 절반이 10년이 지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법을 보면은 가정폭력 우리가 처벌법이 생긴 것이 1997년에 생겼고 되게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 건강한 가정을 가꾼다가 법의 목적으로 아직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사회적 개입은 굉장히 우회하는 것이 아예 법의 목표로도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까 분노스럽다고 표현된 그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표준안을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년 24쪽을 보면은 가정은 소중해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그리고 가족 간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하면 되나요? 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폭력을 인지하고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이런 정상가족 담론이라든가 좀 가부장제에 기반한 편견을 완전히 어떻게 없애고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절대 실행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가이드에 보면은 이런 교육자나 상담자의 편견을 어떻게 하면 자기 질문할 수 있는지가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한 가지가 이제 학력, 그 다음에 가족 상황, 그 다음에 성과 결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든가 아니면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지는 않는지, 노후에 가족 말고는 믿을 곳 없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아이는 성적으로 훨씬 더 순진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다른 내용들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유네스코 가이드 보면은 폭력이 등장하고 건강하지 않은 성 이렇게 다른 장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통제 같은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해본 통제, 내가 받아본 통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사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등장을 해도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동의가 나오는데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동의, 합의, 프라이버시, 온전한 신체, 바디리 인티그리티 이런 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7장을 보면 성과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하면 향유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성적 행동과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게 7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에서 등장하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계에 있을 때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고 했을 때 이 경계는 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이 경계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침범하면은 절대 이 침범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경계를 인지한다고 했을 때 이 경계 내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격권, 그리고 신체, 통합성, 그다음에 자기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있는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여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상황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 경계는 계속 바뀌어 간다.
그러나 경계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등장하는데,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 이것이 깨지거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면 완전히 수치스러워지고 여기서 엄청난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통합적인 권리가 있는 존엄함의 영역이 프라이버시고, 이것이 깨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분노하고 존엄함을 다시 살려나가기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영역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요. 성적 동의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개념이 여성에게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극심하게 저항했는지를 계속 묻고 의심하는 방향으로 법적 개념이 생겨난 것이 53년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동의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의사소통했는지에 대한 담론과 실천의 영역은 굉장히 지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적 동의는 어떤 갈등이나 권력이 다 소거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가 될까? 나는 언제 동의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동의를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흔히 그 동의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어린이라든가 장애를 가졌거나 어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의 동의에 대한 자신의 역량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는 영역이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성적인 착취로 보이는데 동의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사례도 되게 많이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성적 판타지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는데 이 성적 판타지가 실행이 되는 사이에, 그리고 실행이 된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짚을 수 있는가, 사후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성적 판타지에 동의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짚어나가는 것을 다 몰고하기로, 소거하기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위임된 상태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성적 판타지에 대한 동의인가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정보통신 기술의 안전한 사용인데, 사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도 빠르게 바뀌고 기술을 이용한 어떤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 속에서 나오는 밈,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또 다른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포괄적 성교육 교육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교육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식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는 몰라도 그 교육자들이 주도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다 경찰에 갔을 때 텔레그램이 뭐예요? 라든지 아니면 비밀 채팅? 그게 뭔데?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이나 플랫폼이 어떤 10대들의 평판 경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자체가 어떤 공유 경제화 되어 있다든지 이것이 또 다른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의 수익 구조랑 연결되기 때문에 10대들이 노동처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 구조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류할 것인가, 모두가 다 문제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그냥 서로 배려하자, 인터넷에서 배려하자라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자들이 현장에서 들은 이런 사례들을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나누면서 계속 분류하고 해석에 대한 어떤 깊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실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 촬영, 유포, 가공 편집 합성이라든지 저장 시청 소지의 문제들이 새로 처벌법 안으로 포섭되는 그런 변화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라든지 처벌 위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되게 필요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해악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식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법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알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것들을 또 갈무리하는 이런 식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착취물로 이 용어가 바뀌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죄 자체가 어떤 처벌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꼭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인데요. 요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조금씩 다른 첫 번째로 보면은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 영향은 어떤가? 여기 또래 집단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어떤 결과가 따른다.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의 영향을 내가 받는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약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목표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요.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목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미디어와 정보 해독력, 섹슈얼리티, 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떤 제시하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5-5를 약간 뒤로 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1, 2, 3, 4에 대해서 좀 약간 통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래 문화의 현재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역시도 현재 청소년들의 경험과 여러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되게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 제도가 생겨난 이후로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대안이 생겼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9세에서 12세라고 하는 연령 구간이 등장하는데 어떤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반 단톡방이라든지 내 또래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를 시키거나 성적 비난을 하거나 성적 괴롭히거나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연령 구간이 9세에서 12세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9세에서 12세가 어떤 집단적인 성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방관하게 되거나 참여하게 되거나 연루되거나 주도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그 일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개입과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십이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이 연령의 경험이 그대로 12세에서 15세로 가면은 이제는 아무도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는 사회적인 담론이나 관심 밖에 있어 라고 하는 이미 무력감 내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다른 연령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세에서 12세, 특히나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일어나는 집단적 성적 어떤 경험 같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다룰 것인가. 일방적으로 정보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조건일 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분명히 어떤 또래 문화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내가 뭔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또래 집단도 있었는가. 그런 집단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같은 질문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5-5는 도움과 자원 찾기인데요. 어떤 뉴스에서 굉장히 사건, 사고라든지 어떤 혐오 사건, 차별 사건, 폭력 사건이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트래픽도 되게 높고 인기 있는 기사로 되게 많이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사실 모든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외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 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마음 쓰고 있는 어떤 사건의 그 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기에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절차나 자원들이 개입을 했을지 그 사건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무슨 변화의 족적을 남겼는지 같은 것들을 쭉 한번 그 과정을 살피면서
정말 도움과 자원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알미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제도인데 내가 잘 신뢰가 없다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학교,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차별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내가 이용을 해봤는가, 이용할 생각이 있는가, 신뢰가 없다면 왜 그런가 같은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NGO나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 또 혹시 자원활동 해봤다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나눠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차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두에 말했지만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교육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사례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제를 해서 아쉽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서로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성폭력 운동이나 포괄적 성교육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언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를 사실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폭력을 고발하는 일도 진행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피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회를 꿈꿀 것인가, 새로운 삶을 꿈꿀 것인가에 대한 인파워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강간죄 개정운동의 경우에 폭행과 협박을 너무 피해자에게만 묻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동의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권리들이 보장이 되는 사회인가를 묻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반성폭력 운동과 포괄적 성교육이 만나는 어떤 접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게 코로나 시기에 참 무의미하거나 허망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력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런 폭력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기획할 때는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실행을 한 후에 교육 참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폭력 운동의 어떤 중요한 의제들을 포괄적 성교육 진행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포괄적 성교육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또 폭력 피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접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도 그렇고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운동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과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하는지 우리의 물적 토대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그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제 발제문이 지금 아마 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있을 텐데 제가 하나의 사례로 2016년에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어떤 전문가가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남자 청소년들에게 21개교 3학년 137개 학급 3,497명에게 남자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부터 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가까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교육 참여자들이 했던 후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주셨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였고요. 여기에 보면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자들이 여자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핸디캡을 사라지게 하자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고 굉장히 신선하고 도움이 되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남긴 이 이야기를,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를 매번 새로 다시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는 일이다. 정부와 정권이 안 나서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저희끼리 상호 질문 5분 할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발제자분들 중에서 김혜정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질문은 아니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못하셨을 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 얘기는 꼭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는데 막 시간 때문에 많이 못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계속 의견을 말해라, 그리고 대화해라, 그 다음에 거절해라, 협상력이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이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가 이미 청소년들을, 그리고 어떤 약자로 호출되는 이런 그룹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데 왜 항상 그 얘기를 더 잘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막 거절해야 되고 이거를 스킬이라고 하면 그 스킬이 실현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성토하는 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좀 열을 세워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권이다, 아니면 교육청이다, 아니면 교사들이다, 부모다, 아니면 청소년 또래가 제일 안 된다. 왜 안 듣고 있다고, 언제 어떤 장면인지, 그리고 그 그룹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되게 듣게 되는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조건이 바뀔 때 들을지, 그리고 청소년들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은 생각이라고 호출이 될 때도 있잖아요. 같은 연령대면 다 같은 생각일 거야. 뭐 같은 성별이면 다 같은 생각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의사 표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면 99%가 동의할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 혹은 청소년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은 의제나 주제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다 같이 호출되지만 그렇지 않고, 혹은 다 다르다고 여겨지지만 또 어느 정도 의견이 형성되는 이유도 있는 이런 의제들을 좀 나눠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대로 또 성별로 계속 뭉탱이로 막 묶을 때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고 언제 이 목소리를 듣는가 또 듣지 않는가 또 이제 나열해보고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좋았어서 다 꼽을 수가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외상들,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후에 어떻게 됐는가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도움과 자원이라는 게 실제로 어느 순간에는 작동을 한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더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더 이제 문제제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원래 평소 잘 울기도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죽은 다음에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런 신념만으로 막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해결된다라는 신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자기 점검, 강사들, 교사들, 교육 활동가들의 자기 점검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 온라인 문화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주셨지만, 온라인 문화를 뭐 다 알고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이 큰 관점이 있고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100%다 알지는 못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뭐 성희롱은 뭐다, 성폭력이 뭐다 이런 개념을 배우고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뭐가 온라인 문화가 뭔지 이런 거를 계속 궁금해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계속 점검도 하고, 온라인 문화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다른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좀 성교육 활동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